여러분이 장시간 발표 들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살다 보니까 이 학술대회 있는데 논문 발표회 있는데 와가지고 듣는 것이 있잖아요. 발표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 저 경우에는 발표하는 게 상당히 즐거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었고요. 특히 오늘 이제 발표하신 네 분들 대단히 수고를 하셨는데 오늘 발표하신 중에 아주 다행스럽게도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왔는데 제가 가본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정경희 교수님 발표한 논문 중에서 핵심 지역 중에 하나인 그 오소리 강가 소남산 유적도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뭐 통째로 그 자체가 전부 다 유적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박민기 교수님은 발표한 지역이 별로 안 나와가지고 뭐 못 가봤고요. 박아림 교수님 발표한 거는 그 말각 그 겉에가 있는데 오해분 제가 가봤어요. 안에 다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그 도낭에 있는 막고구를 가서 다 봤어요. 그래서 그저 알고 갔으면은 훨씬 더 느낌이 달랐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병근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상경농천부에서 가봤거든요. 원래 그 일정이 없었는데 지나가는데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설득을 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그냥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역시 오늘 그 좋은 설명들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갔을 때 있는 그대로 있는 게 뭐 계단 정도 있는 것만 있고 나머지는 다 그 복원해 놓고 막 전부 이렇게 돼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도 그 처음에는 그 황성 지금 복원해 놓은 그것만 정리해 놓은 것만 보고 이게 도대체 외성이 얼마나 될까 하고 그랬는데 나오는 길에 딱 보니까 외성 문터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남문터가 있는데 그걸 보고 야, 이 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구나. 그리고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상경성이 뺑 둘러 멀리 그 야트막한 그 산으로 둘러싸여가 있고 거기는 뭐 엄청나게 넓은 데예요. 엄청 넓은데 아까 거기서 현무암을 캐갖고 성을 쌓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들판이 한 1m 파면은 전부 다 현무암이랍니다. 그래서 거기 쌀을, 그 농사를 지으면 밥맛이 그래 좋다고 햇볕을 많이 받아가지고 바위가 데워져가지고 밤에도 따뜻해가지고 추운 지역에도 별거하고 거기서 난 쌀이 맛이 좋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 오늘 또 상경선 그 유적이 이게 돌못도 받고 합각선도 있고 이런 걸 알았으면 감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하니까 역시 이제 아는 것과 모르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순서는 1시간쯤 남았는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던 대로 각 발표하신 분들에 대한 질문을 쭉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 교수님한테 받은 거 한꺼번에 메모를 해 주셨다가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질문지가 2개 내지 5개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질문지가 많은 거는 재미가 있어서 많은 건지 발표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해를 잘못해서 하는 건 알 수가 없지만은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거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을 좀 우스운 질문이 될지도 모르지만은 한 개씩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발표하신 순서대로 하지 않고 발표하신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 순서대로 하면은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병건 교수님에게 질문을 드린 거는 2개인데요. 하나는 석정 합각선도 합각선은 중국식 건축 기법에는 나타나지 않나요? 하는 질문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대조영은 진나라를 건국하였는데 왜 우리는 그 나라를 발해라고 부르는지요? 발해는 요동반도 지역의 바다가 아닌가요? 하는 질문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일신라 북쪽 강역을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는지요? 세 번째 질문은 아까 발표하신 가운데 학교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선생님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병건 교수님 3개 답해 주시고 다음에 박아림 교수님한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석정과 그다음에 합각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게 한 5, 6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주로 그 한반도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녔고, 그리고 발해 건축을 전공하는 중국 학자들, 그리고 러시아 학자들을 자주는 못 만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어요. 이거 본 적 있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발굴한 사람도 이걸 잘 못 봤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렇게 꽂히니까 이제 저한테 잘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한반도 지역에서도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 잘 안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이 석재를 이 모서리를 쌓았는데 돌 하나, 돌 두 개 탁 맞추면 제일 편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역자로 해가지고 돌을 재단을 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다 거기다 합각선을 둘려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통 기술과 투자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고급의 기술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100%는 아니지만은 확인해 본 결과 중국 중원 지역에서는 이런 게 없다고 그래요. 예.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까 제가 조용하게 고백한 대로 그 석정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먼저 71년도 보고서에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중국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나오면 저도 나름대로 제 논지를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제가 봐서는 그 합각선의 경우에는 없다. 그렇게 석정도 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논지로서는 현재까지는 요거는 이 발해와 한반도 지역과의 상당히 연관성이 깊은 그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그 진국이라고 맨 처음에 국호를 정했는데 왜 발해라고 바꿨느냐? 발해만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이 30년을 그 지역을 그 직접 통치의 명목으로 당나라에서 통치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지역 사람들이 드센 사람들이에요. 그 한반도 지역에, 그리고 그 만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드세다는 표현은 뭐하지만은 농사가 잘 안 됐거든요. 그럼 먹을 게 많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칼을 갈고 있다가 그 중원 지역, 농사가 잘 되는 지역에 말 타고 막 가가지고 곡식 홀랑 뺏어가지고 와서 그거 갖고 먹고 그랬거든요. 물론 자체적으로 생산을 했지만, 근데 그 지역 사람들 뺏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치고 빠지고 그 다음에 그 이 묘하를 넘게 되면 묘하게 다 이렇게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평지 전투가 아니고 우리는 산악 지역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온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거란족이래네. 이 일부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국을 건국한 데가 조양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심양에서 요하 쪽이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건국한 돈화라고 하는 지역은 상당히 이 북동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당군이 추격을 해오니까 해가지고 이 돈화 지역의 도읍을 정하고 진국이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당나라하고 이 알력이 있고 이렇게 대립을 하다 보면은 당나라도 그렇고 발해로서도 정권 잡은 지 얼마 안 되고 나라 새로 만드는 게 얼마 안 되는데 좋을 게 없죠. 그래서 당과 화친을 하는데 당 황제가 발해 군왕이라고 책봉을 해줍니다. 발해 군왕이라고. 예. 물론 발해에서 우리나라 이름을 국호를 발해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진국이 왜 발해가 됐냐, 그는 선후 관계를 따질 수 없지만은 맨 처음에 진국이었다가 발해로 바뀐 게 아마 결정적으로는
그 지역을 우리는 발해라고 하겠다라고 하니까 당나라에서 발해 군왕이라고 통칭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해라고 하는 국호가 최종적으로 이 자리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일신라 뭐 약간씩 다르지만 대동강 원산만 이북이거든요. 평양 밑에예요. 예, 그래서 평양도 발해 땅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있어서 신라의 그 통치 범위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밑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또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세 번째 답변에 대해서는 아주 그 논쟁이 심한 부분이죠. 예? 논쟁이 심한 부분이요. 그 뭐 안동도 후보가 과연 지금 평양에 있었느냐 하는 그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아직도 여전히 논란이 많은 문제다라는 말씀을 제가 첨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박아림 교수님이 질문이 또 누구예요? 아이고야. 우선 이거 다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팔각 조정이 회화 양식으로 표현된 경우 기능이나 상징성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요. 그래서 그 상징이 과연 있으면 무엇이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교적, 제의적 의미에 대해서도 연구하신 부분까지만이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후 영혼의 통로의 상징성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나면 두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고분묘의 팔각조정 기법이 사후 영혼의 통로, 그 다음에 천상세계를 상징한다고 하셨는데 고분묘 외에 다른 건축물의 팔각조정 기법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묘제는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만큼 가장 보수적인 문화 창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팔각조정 기법이 적용된 고분을 만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동질성 또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것까지만 하고 다음에 두 개를 또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발표 자료를 정리하는 가운데 완전하게 좀 정리가 안 돼서 전달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실제 건축 기법으로 나타나는데 회화로 나타나는 경우는 가장 먼저 나타난 건 서한대 그 공심전묘에서부터 출현을 하고 동한대 이제 화상성묘에 출연을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하남미령 타오정묘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문을 썼는데 발표 때는 읽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고분의 부조와 회화로 나타났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중국 고분 미술 내에서의 상징성을 이제 그 이전의 사례들을 쭉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나는 게 제가 122쪽에 쓴 전국시대 증홀묘라고 있습니다. 이게 고분회화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전국시대 호복성 수주의 증홀묘인데 이것이 외관이 목관이 있는데 거기 한쪽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관에 구멍을 뚫어 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내관에 칠관인데 거기에 이제 수문장신과 같은 신들을 쭉 그리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이 증홀묘 칠관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은 이유는 이제 고분 내에서의 구멍의 개통이라고 해가지고 이전까지는 다 막아놓은 관이라든가 곽이었는데 거기에 영혼이 움직일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을 뚫어 놓은 상징성으로 증홀묘 칠관의 구멍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천장에 말각조정을 그렸을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격자문 장식이 같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창문 형식으로 격자문 형식과 연화문과 그 다음에 이 말각 조정이 천장에 같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양의 상징성이 유사할 것이다. 그러다면은 창문을 왜 뚫어 놓는가?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 용강대총인가 유동성총에 이제 벽감을 의미했을 텐데 그냥 구멍을 뚫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왜 필요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중울묘 7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후 영혼이 그 혼백의 개념으로 무덤 안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사후 세계의 승천이라든가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구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냅니다. 뭐 벽화로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천장 형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와 연관해서 사후 세계 그 영혼의 통로의 상징성 중에 하나로 말각 조정을 회화로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정리는 아직 안 돼서 나중에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의 그 고분이 아닌 다른 건축물의 팔각기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고구려는 이제 고분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례를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고구려의 탑이 팔각형인 탑들이 목탑이 현재 남아있지만 않지만 고구려의 탑 팔각 탑지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환도산성에도 팔각형 건물지가 2개가 있고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팔각형 건물지의 특징들을 보면은 제의적인 것과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팔각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말각 조정이 나타나서 다른 건축물의 경우도 어떤 제의적인 상징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냥 제가 막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고분을 만든 사람들 똑같이 말각 조정을 가지고 고분을 만든 사람들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을까?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여서 그 회화나 부조로 한 곳은 굉장히 많은 것에 출연을 하는데 건축기법으로 말각 조정을 한 거는 굉장히 띄엄띄엄 나타납니다. 트라키아 쪽에 기원전 4세기, 3세기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고구려 고분 357년 나타나고 산동 강소지역 화성성묘에 기원 후 2세기, 3세기에 나타나고 그래서 이것이 동질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저도 의문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래서 회화 부조로 나타난 거가 같이 이해를 해서 연결을 시키면 그래도 조금 많이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에 쓴 것 같이 석조 건축을 잘 했던 지역에서는 이거를 아예 구조물로 만들어냈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이 가진 상징성을 회화나 부조로 표현했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같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특히 천상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답이 잘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있잖아요. 교수님 말씀에 그 건축을 하기가 근데 예를 들어서 로마나 저쪽 중동 그쪽 지역은 건축을 할 때 대리석을 많이 쓰잖아요. 그쪽은 굉장히 건축이 쉽잖아요. 동쪽으로 오면은 화강암을 쓰든지 현무암을 쓰든지 그러니까 돌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뭐 그런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고 얼핏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교수님 질문 더 있습니다. 그 하나는요. 이 팔각조정을 모주림 천장이라는 아주 좋은 우리말이 그 뜻과 또 명확한데 왜 이 말을 두고 어려운 팔각조정이라는 한자말을 쓰시는지 계속 쓰시는지 학문적인 용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쉬운 우리말을 씁시다. 하실 말씀 있으면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파르티아에서 팔각조정 기법이 시작되었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제일 빨랐다. 그런 뜻이겠죠. 아, 그런가요? 근데 팔각조정 기법의 원류는 어디로 볼 수 있을지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다음
질문은 팔각조정 기법은 아치 공법의 대안으로 사용된 공법이 아닌지요. 인더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BC 2500년 전부터 사용된 아치 공법이 동양 문화권과 마야, 잉카 문화권에서는 사용되지 못했는데 그 대안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질문인데 잘 새겨서 답변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 제목을 말각조정으로 보내고 나서 분명히 지적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조림 천장. 근데 제가 약간 저도 이제 9세대 좀 속해서 저는 이제 김병모 선생님이나 그 김원룡 선생님의 논문들을 읽고 공부를 한 세대라서 제가 이게 말각조정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해서 사용을 했는데, 모조림 천장이, 사실은 더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네,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료는, 그 선행 연구 가운데 하나는 이제 트라키아 지역을 원료로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병호 선생님께 많이 여쭤보고 싶었는데 논문을 쓰면서 이게 원형 건축물에서 팔각형 천장으로 좁혀가면서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건축 과정에서 말각조정이 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고구려에 제가 아까 말각조정 사례 보여드렸을 때 그것이 이제 모조림을 작게 했다가 그것이 점점 확대되는 과정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말각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범위가 넓다고 따진다면은, 트라키아의 고분이 가장 이른 시기에, 모조림 천장을 실제로 석재로 사용한 예지만, 그보다 더 이르게 천장 장식 형태라든가 이런 거 출현한 거는,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던 마우솔레우스의 영묘가 아마 그런 쪽, 그러니까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좀 원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은 제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건축적인 면은 이병 교수님께 많이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치형 형태가 사실 파르티아 건축에서 이제 아치형 형태가 굉장히 건축이 발달하기도 했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도의 기원전 2500년경에도 사례가 있다고 하셔서 제가 조금 더, 여러 자료를 좀 더, 사실 인도는 이번에 많이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 자료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부족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따로 또 우리 뭐 저녁 먹을 때 같이 모이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민규 교수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은 한국인의 기원, 한민족의 기원을 추적할 때 지리적인 범위를 한반도에 한정하신다고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현대 한국인의 지리 범위를 최소한 만주, 요하, 유혁, 연해주를 포함해서 인고를 분석하거나 유물 유적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역사적으로도 현재의 북한 지역 만주 일대는 20세기까지도 우리 민족이 활동하던 무대인데 유전자나 생물학적 분석을 위한 샘플링을 한반도로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한국인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 이제 의견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만주를 한국인 이동의 중간 경로로 보시는데 만주도 종착지의 하나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뒷문에 이제 그게 질문 하나고요. 그다음 질문 둘은 아까 그 유니스트 울산 가져온 있잖아요. 유니스트 연구의 샘플이 남북 해안 지방 중심인가요? 고대인의 인골 샘플을 남부와 서해안 중심이었던 것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남부와 서해 연안의 인류를 남방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현대 한국인도 다양한 기원의 물리적 집합체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요. 그 다음에 한 분이 세 개를 질문해요. 세 번째는
교수님은 한민족 또는 우리 민족의 시간적 범위를 언제부터로 보시는지요? 언제부터 형성으로 보시는지 이런 뜻이겠죠. 예를 들어 신석기인들을 우리 민족으로 보시는지요? 아니면은 손진태 선생님처럼 삼국시대 이후의 사람들을 한민족의 시초로 보시는지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 질문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한꺼번에 합시다. 간단한 것 같아서. 5천년 시베리아 지역의 인골 DNA와 지금의 5천년 전 지금의 시베리아 원주민 DNA 차이는, 그리고 현재 한반도 주민의 DNA와의 차이는, 이런 질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민족의 기원에 대한 발표 감사합니다. 그런데 북방계, 남방계 유전자의 혼합으로 한반도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셨는데 이는 결론적인 현황으로 보입니다. 시기적인 전후 관계와 문화적인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이동 경로를 복합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북방 유전자는 한반도로 왔다가 유럽으로 가고, 그렇죠. 또 동북아시아로 가고, 또 동북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고, 동북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로 가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유전자, 동북아시아 유전자는 한반도로 오고, 이렇게 복합적인 루트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예, 질문이 많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뭐 항상 예견된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심들이 많으셔서 첫 번째 질문은 뭐 제가 정리한 거로 보면 지리적 범위를 한반도로 이렇게 제한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한국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다음에 한민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제 논문에 쓰는 단어는 한반도 주민이라고 씁니다. 이런 의견이 나올까봐 저는 한반도 주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아마 이 질문 주신 것들이 몇 개가 아마 해소가 될 겁니다. 저희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예. 정말 많은 선생님들의 한민족, 한국인 이렇게 쓰셨다가 이제 이렇게 많은 이견 이런 것들을 들었던 걸 전 누구보다도 잘 봤고, 또 제가 계속해서 이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저만의 답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논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래서 한반도 주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한반도 주민에 사실은 한정 짓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인 한민족으로 단어를 쓰게 되면 이것들에 대한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사실은 각자 지금 질문 주신 분도 아마 본인이 갖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정의가 있으실 거예요. 또 한민족에 대한 정의가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학계에는 더 다양한 이런 이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좀 제한을 먼저 뒀던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주민의 그런 우리가 얘기했던 신석기나 청동기 시대에 있어서 아니면 지금 한반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있어서의 가장 친연적인 그런 DNA의 그런 구성들이 언제부터 됐을까? 사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만주가 이제 제가 이제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아마 서쪽 경로로서 만주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얘기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로 조금은 답변이 가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만주로 보는 시각은 이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우리의 강역을 지금 어떻게 포함하느냐. 만약 진짜 한민족으로 확장이 되는 순간엔 당연히 이제 만주까지 갈 수도 있고 당연히 그쪽 지금 오늘 또 이병헌 교수님의 또 훌륭한 발해 역사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저기 연해주 이쪽까지도 다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사할린 앞에까지도 다 확장되는, 사할린까지도 확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국인의 제가 생각하는 제가 한국인의 기원을 이렇게 논문을 쓸 때 한국인의 기원을 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써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를 왜 공부를 하겠습니까? 사람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문화를 공부하는. 근데 정작 사람에 대한 공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을 공부하는 학문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상식선에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가장 오래된 학문이 뭐겠습니까? 철학이.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람을 공부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학문을 하는 사람인데 인류학이에요. 다른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도 많겠지만 인류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벌써 이름에 사람을 공부한다는 학문 그 뜻이 써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늦게 대학에서 과가 생겼어요. 그만큼 사람을 공부하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근대 학문으로서는 19세기 후반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화적인 존재로서 생물학적인 존재로서 이제 공부하는 학문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문화를, 한국 문화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아까 이제 한민족하고도 좀 관련되는 부분이지만 같은 신념을 갖고 있고 같은 가치관, 그리고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신념을 가진 시기가 사실은 언제일까를 항상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한반도 주민이라고 제가 한정을 했을 때는 우리가 신석기 문화를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석기 문화 최소한 뭐 4개, 5개의 그런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그래서 신석기도 저는 포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농경 문화의 유입과 청동기, 선진 기술이 또 한반도로 들어오는, 뭐 들어온다기보다는 나타나는 이런 급격한 문화에 있어서의 그런 변화가 분명히 고고학적 증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두 부분까지는, 신석기까지는 그래도 올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울산과학기술원의 그 샘플이 이쪽 가야인이니까, 가야인이었는데, 가야인이어서 좀 이렇게 서쪽 남부 쪽이니까 남반계에 그런 유전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 정도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제가 아까 철기시대 기원 전후에 그 번성했던 그 경상남도 사천의 늑도,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이제 늑도 검색하시면 딱 나오는 게 국제무역항 이렇게 떠요. 그건 이미 이제 고고학적인 유적으로도 이제 학계에서 인정을 받았던 곳으로, 그만큼 이제 활발한 대외교류가 있었던 그런 국제무역학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인골들을 분석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DNA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체에서 DNA를 검출 가능한 5개체에서 2개체가 인도네시아의 남반계의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고고학적이나 문헌학적으로 예상했던 그런 국제무역항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이 생물학적인 그런 증거로도 보여져서 저는 반가웠고, 또 한반도 이쪽 경상도 쪽에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 또 그 5명 중에 포함이 돼서 분명히 이제 다양한 유전자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사천 늑도에 모여서 활발한 대외교육과 생계를 꾸렸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다음에 예. 뭐 대충 얘기는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그 인류의 기원 자체도 지금 다양한 이론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발굴된 자료인데 새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의 자료로는 그 추출해내지 못했던 그런 결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기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까지 나온 이 얘기가 저는 그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이론들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더 보강되고 새로운 이론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 답변에 첨언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김해허가거든요. 그러니까 제 시조 할머니는 김수로왕이고 할머니는 허황우잖아요. 허황우는 인도에서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마 그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중국에서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시조 할아버지 김수로왕은 흉노족 후예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복잡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라면, 그러면 내 DNA를 한번 분석을 해봐라. 내 DNA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그럼 분명히 북반교도 있을 거고 남반교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경우는 그 중간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쭉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섞였겠지만은 그 아주 굉장히 궁금하다. 이게 내 DNA가 남반계인지 북반계인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지금 경상도에 사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 경상도에 사는 사람들 DNA하고 또 비교를 했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조금 올라가면은, 이북 살다가 내려와갖고 지금 경상도 사는지, 해서 또 많은 그 세부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는 있는 문제지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일반화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긴 한데, 그것도 이제 또 많은 더 세부적인 분석 기법이 개발이 되고, 학문이 진전되고 그러면은 평가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사실이잖아요. 그죠? 되게 복잡한 DNA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정경희 교수님한테 대한 질문은 네 가지인데 또 소질문이 있고 그래가지고 숫자가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마 일단 읽겠습니다. 정 교수님. 메모하십시오. 1.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본연의 바탕이요 체질인 선도 문화와 홍익인간, 홍익인간 사상, 예, 중화 사상과 일제 식민사관으로 홍익인간 사상이 많은 제약을 받고 억제당하다가 겨우 명맥을 되살려 국학원과 교수님의 노력이 지대하지만은 되살리는데, 현실적으로 국학원의 노력과 존재마저도 일반화되지 못하고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이 저조한데 이의 활성화 방안이 없으신지요?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활성화 방안이 확실히 있으면 진작 해붙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첫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이제 정경희 교수님 발표하신 중에 레반트 오리나시안계 호모사피엔스와 얄타이계 호모사피엔스의 생명인식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역의 차이인지 접하는 사람들의 차이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의 질문인데, 중기 구석기 시대 이후 동유럽에서 전래된 생명상징과 생명문화가 전 유럽과 전 세계로 확장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생명인식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인식이 왜 중요하냐라는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생명인식의 원형이 어디에서 기원하며 전래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생명인식이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제가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씀은 안 쓰셔도 되거든요. 어차피 질문이니까요. 저는 주먹토끼가 주로 유럽에서 살았던 네알델타르인의 의기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연천에서 발견된 아슐리안 주먹토끼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 민족 문화를 선도 문화로 새롭게 이제 규정하고 개념을 규정하고 또 이제 그 내용적인 본령인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우리 교육 이념에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그게 또 과연 어떤 의미인지 홍익이라는 것이 그냥 베풀어 준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자기 거를 뭐 남에게 다 준다는 걸까 그게 뭐 이제 실제로 그게 구현 가능한 이야기인가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전통 문화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게 과연 어떤 사상인지 그리고 구현 가능한 사상인지 그 현재적인 의미는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인들이 잘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은 민족 문화의 내용에 대해서 그 역사와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홍익인간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 남아있는 단어만으로는 그 내용의 어떤 전체 규모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민족문화의 내용이 없잖아요. 민족문화가 뭔지. 용어 자체도 진짜 애매모호한 개념인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신선문화 또는 선도문화로 개념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세계관이 보다 이제 분명해지고, 그 또 이제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변천 과정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이제 새롭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사상과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홍익이라는 것이 이제 과연 무엇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때는 그냥 무늬만 홍익 뭐 인간 사상 그 정도 알고 있던 데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 진정한 의미,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선조들이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추구했고 또 현실에서 그런 사회를 고대 문화 속에서 고대 역사 속에서 그런 부분을 일정도 구현해가면서 또 이제 역사를 이루어 왔다라는 부분을 이제 재조명하게 된 것이 지금의 이제 민족문화 연구의 이제 새로운 발전이고 진보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도문화라는 개념이 나오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민족문화의 이제 본령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우리 한국인들이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이게 이제 국가의 이제 건국 이념이고 또 충분히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어떤 그런 이념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우리 한국유라시아 연구원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국민에 좀 알리고 또 진작시키고 그런 쪽에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야 사실은 연구자들 아닙니까? 저희 연구원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게 방안이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들은 이제 연구자이기 때문에 연구의 방면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 놓고 역사상이나 또는 역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고 또 필요로 하게 될 때에 또 우리가 그런 명확한 해답을 마련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게 1차적인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이제 우선으로 전념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레반트 오리나시안계의 생명 인식이 있었고 또 이제 알타이계의 생명 인식이 분명히 다른데요. 이제 그러한 차이가 이제 생겨나게 된 이제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차겠죠. 레반트 오리나시안계의 이제 그 생명 인식의 뿌리는 아프리카의 이제 그 초기 호모사피엔스, 고대형 호모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단계부터 이제 주로 아프리카와 레반트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생명 인식이 그야말로 이제 맹아적인 형태로 그냥 막연하게 표현하는 형태. 예, 그래서 진화가 아직은 어떤 그런 진화도 미흡하고 뇌의 진화도 미흡하고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부분도 이제 많이 미흡했기 때문에 생명 인식이 막 발화하기 시작하고 그냥 표현되는 정도, 향방을 모르고 그냥 표현되는 정도의 이제 됐다가 이제 이것이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진화를 해가지고 이제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렇게 흩어져 가게 되고 특히 알타이 지역에서 이제 살고 있던 호모사피엔스는 진화가 이제 뇌의 진화가 조금 더 사실은 왜냐하면 새로운 형태의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상징 문양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결국 뇌의 진화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 이제 레반트 지역의 이제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초기 호모사피엔스의 문화, 중기 구석기 시대 때의 문화 전통이 강했고 그리고 이제 알타이 지역에는 그건 또 시기가 더 후기 구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좀 더 이제 진화한 형태의 이제 사상이 등장하게 된 거죠. 항상 새로운 사상은 그 옛날 지역에서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시간이 흐르고 어떤 다른 지역에서 이제 이동한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중기 구석기와
후기 구석기의 차이고 이제 인류의 이제 진화, 뇌의 진화 그리고 의식의 진화, 세계관의 진전과 이제 깊이의 심화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그런 시간성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질문은요. 그 생명 인식에 이제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뭐 원방각 사상 세계에서 원방각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원방 사상은 동아시아의 이제 사상으로 천원지방 이렇게 해서 알려져 있는데 원방각 사상은 또 한국에만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그걸 뭐 천지인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건 중국계 사상은 아니거든요. 중국에서는 천지 사상은 있지만 또 천지인의 삼원 사상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뭐 동북아의 문화 전통 또는 한국의 문화 전통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특징인가 보다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동북아의 특징인가 보다, 한반도의 특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그 뿌리를 찾아서 소급해 가다 보니까 동북아시아를 또 넘어가지고 알타이 바이칼 지역까지 이 문화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소급이 되고 알타이 바이칼 지역의 후기 구석기 문화는 또 이제 보면은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초기 호모 사피엔스 단계에서 이미 그런 뭐 아까 성혈 같은 거, 바위 성혈 같은 거, 고인돌에 이제 바위 성혈 많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5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처음 나왔다라는 그런 사실, 또는 모신이 뭐 또 50만 년, 30만 년 전에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 처음 나왔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한국적인 거, 아니면 동양적인 거, 동북아적인 거, 이제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우리 동아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이게 올라가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인류, 초기 호모사피엔스, 인류의 진화 과정 속에서, 호모 속의 이제 진화 과정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가지고 모든 인류에게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그런 긴 시간성 속에서 이제 이게 진화되어 온 것이고 우리가 현재로서는 그런 문화를 한국인들이 이제 쭉 가지고 있지만 이 문화의 그 뿌리를 소급해 들어가 보면 이건 인류 보편의 어떤 문화, 그러니까 인류가 인류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문제의식의 출발점이 정말 모든 인류를 어떻게 보면은 또 똑같은 생명체로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막 어느 지역의 문화가 다르다, 서양 문화가 다르다, 동양 문화가 다르다, 우리가 우월하다, 당신은 좀 열등하다, 이제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그리고 네 것 내 것을 가리기 이전에 문화를 소급해 보니까 사실 뿌리가 하나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의 세계관의 어떤 가장 기저에는 생명에 대한 인식이 딱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하구나. 한국인들한테는 제가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하죠. 특별히 중요한데 이거는 그냥 인류라면 호모사피엔스라면은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인식이 이제 갖는 가치 또 그런 현재적인 의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은 이제 생명 인식의 원류인데요. 네네 이제. 원류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주먹도끼가 있고 뭔가 굉장히 귀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야지 이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너무나 신성하고 자기의 또 그리고 이제 나한테 너무 귀중한데 또 그게 이제 또 다른 생명을 해가지고 또 내 생명이 유지가 되고 그런 이제 너무나 귀한데 이제 그게 생명을 또 다루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이제 그게 이제 귀하게 여겨지고 이제 그러면서 뭐 신성 문양을 그렇게 삼각형이나 마름 모형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그런 가치가 좀 이율배반적인 가치가 이제 거기 담기게 된, 그러니까 최초의 이제 생명에 대한 성찰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인류는
보통 이제 영장류이기 때문에 또 보통 또 다른 생명체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화를 만들고 그러면서 세계관을 갖추게 되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명 이제 실용기 가장 중요한 실용기를 다루면서 거기에 또 철학적인 의미가 부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도구가 의기로 전화되는 그게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에 이제 요거 해야 되거든요. 주먹도끼가 신성시된 거는 왜냐면 이제 초기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진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도구도 주먹도끼를 안 쓰고 첨두기를 주로 쓰니까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해지는데 네안데르탈인은 진화 정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주먹도끼를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아슐리안 도끼는 이제 연천전공리는 한 20만 년 전에 이렇게 등장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용기로 사용되면서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왜냐면 이제 이런 실용기이면서 의기라는 부분이 이제 초기 호모사피엔스의 본거지인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분명히 그런 성향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천 전공리 사회 속에서도 그러한 인식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주 이제 아프리카나 이제 유럽 지역에서 나오는 정말 정제된 형태의 반듯한 삼각형의 또는 마른 모형의 어떤 도끼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정경 교수님 답변하실 때 아까 우리 선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인류 보편의 사상으로 그 싹이 텄다 하는 것이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러는 거 하시면은 5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더라.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연구하실 때 그냥 제가 옆에서 그냥 한 말씀 드리면은 50만 년 전까지는 연구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냥 대략 2만 년 전까지만 연구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이 이병건 교수님한테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이거 아까 아주 서로 논쟁이 심한 부분이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식민사학의 오류다. 그 관련된 건데, 이건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제 생각으로는, 답은 뻔하니까요.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질문을 읽어 드릴게요. 대동강 원산선이 통일신라 북방 경계라면은, 진흥왕 때, 동북 경계보다 더 남쪽인데 이것이 어찌 신라 통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통일을 했는데 국토가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흥왕 순수비가 황초령 마운령에 있는데, 예? 대동강 원산선이면 황초령 마운령은 그 북쪽이거든요.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그 통일의 국경선이 더 남쪽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 질문이고요. 그 최근의 통일신라 강역에 대해 압록강 북쪽, 즉 요동반도 천산산맥, 길림성, 길림합달령, 목단강으로 보는 연구는 또 나왔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통일신라 북쪽 강역이 어디까지였느냐 하는 논란이니까 이건 뭐 지금 대동강 원산선이라고 해놓은 거는 근거가 없잖아요. 예,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국사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강역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고 뭐 국경이 뭐 니하다 뭐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은 좀 둔한 편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뭐 강역을 연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답을 좀 안 드려도 되겠다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 성과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저도 좀 챙겨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단사학계 쪽에서 기존에 이게 더 북쪽이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논문이 없어요. 반론을.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구 틀렸다 하고 그 반론을 제기한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이 없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고요. 여기서 더 이상 논의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이제 오늘 자장을 했으니까 자장으로서 또 질문을 한두 개씩 하려고 그럽니다.
그 아까 교수님 있잖아요. 그 아까 뭐지 그 말이 뭐 그리 어렵노? 말각 조정. 거기에서 제일 위에 가운데 있는 문양이 마른 목골이거나 정사각형이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듣다 보니까 정 교수님이 그 이야기했던 생명 포상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전혀 관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표상 자체가 누가 한 사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박아른 교수한테 하는 질문인데, 아까, 트라키아, 그쪽에서 처음으로 이 말각 조정 문양 방식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트라키아는 로마 시대에 노예 공급지였고,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거는 그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그 사이에 북쪽에 있는 그쪽인데, 근데 이게 파르티아는 그거잖아요. 페르시아잖아요. 파르티아는 페르시아인데, BC 1세기 또는 기원후 1세기 그 사이에 로마하고 아주 쉽게 얘기해서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예. 아주 로마의 제1주적이 파르티아란 말입니다. 또 파르티아의 제1주적이 로마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기회만 있으면은 서로 유프라데스 강 동쪽으로 몰아낼까 이라고 싸우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건축 기법이 전수가 되었다든가 전달이 되었다든가 하는 거는 그냥 보통 그 정도 상식만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방 교수님 이야기 하실 때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청동기 시대를 BC 3800년까지 올려놨더라고요. 네, 3800년까지 올려놨는데, 내용 중에. 그런데 우리 역사학께서는 BC 최근에 그것도 한 15세기까지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쪽에서 3800년에 이미 청동기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것이 무려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1300년의 시차가 있었다. 그렇게 봐도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저쪽에 충청남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청동기가 BC 23세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한 느낌이 어떠신지 한 말씀만 듣고 싶습니다. 그냥 정 교수님보다 아까 생명 문양 그것이 혹시 두 분 논문이 서로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 저는 아까 교수님, 우리 박아린 교수님 발표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이제 이게 전방 후원, 홍산 문화에서도 보면은 무덤이 이제 3층의 원방이잖아요. 그게 전방 후원의 형태거든요. 그러면서 후대의 이제 무덤들도 보면 전방 후원의 형태가 많고, 아까 이제 고구려나 이제 또 소아시아 또 흑해 염 안에서 나오는 그런 무덤도 전방후원의 형태가 많고, 그리고 이제 천정이 사실은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게이트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도 하늘에 대한 그런 원방에 대한 인식이 이제 후기 구석기 시대 때부터 유럽 사회로도 이제 많이 전파가 되었고, 이제 원은 하늘을 상징을 하는데, 이제 보면 항상 시신은 원이 있는 그 방에 모셔지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이제 천정이 그래서 이제 중요해지는데, 근데 제가 그때 보니까 이게 우리 이제 동북아 사회에서는 항상 탑이나 아니면은 적석총, 홍산 문화나 또 이제 우리 동북아 지역에서는 보면 이게 항상 3, 5, 7, 9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계단식에 배치를 하거든요.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제 말각 조정에 그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보지 않아서는 모르겠는데 3, 5, 7, 9의 어떤 그런 계단으로서의 그것도 역시 계단이기 때문에 형식성을 갖추었을 가능성을 이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중앙에 이제 항상 보면은 팔각 8개의 이제 꽃잎을 가진 연꽃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정말 불교식의 연꽃이 아니라 하늘 연꽃. 제가 아까
그 순기르 유적에서도 보면은 그 큰 대벽이 나왔는데 보면은 전부 다 그때부터 이미 팔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대에 그게 뭐 팔괴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지만 팔은 하늘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 중앙은 하늘의 중심으로 하늘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연꽃은 단순한 연꽃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수, 그다음 원방, 계단수, 그다음에 이제 팔엽의 어떤 연꽃이 가지고 있는 우주의 중심으로서의 상징성이 이제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동기와 관련된 이제 연도 문제는 뭐 항상 그 고고학자들의 그 고민인 것 같습니다. 고민인 것 같고,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봤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뭐 한 2000년에서 뭐 한 2500년, 그러니까 기원전, 그러니까 BC로 봤을 때, 기원전으로 봤을 때 2500년에서 2000년 이 시기에 기본적으로 유라시아에 있어서의 청동기 문화는 이미 출현을 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그런 청동기 문화 2300년 뭐 이 부분은 얼추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반대하시는데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찬성하시는데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또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많은 질문을 쏟아내는 경우는 이게 이제 질문을 안 받으면은